안녕하세요. 그래 점심이 맛있어요. 자,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 우리의 고소설은 대부분 작자 미상이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가로는 금오신화의 김시섭, 2001년도에 이생규장전이 출제됐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 자, 원효는 두 줄로 지워. 임재, 권필, 김만중, 박지원 등이 있다. 이옥 이렇게 하나 더 적어도 심생전의 이옥. 임재 출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가예요. 김만중은 뭐 구운몽이 평가원까지 해서 2번, 사시남전기가 3번이나 출제돼서 단골이 됐다. 김만중. 박지원 2번 나왔다. 그래서 다 나올 수 있는 작가야. 자, 고소설의 작자가 미상으로 남은 이유. 유학을 숭상하는 학문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패관잡기를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읽는 것조차 비난받는 행위였으니까 고소설의 작자들은 본인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당시의 인쇄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창작되면서 문자로 정착할 수 없었고, 전사, 필사야, 필사. 옮겨적기. 그래서 필사본이 아주 많은 거야.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붓으로 옮겨 적었다. 원전이 가장 먼저 훼손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원전에는 작가가 명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사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누락되었을 것이고,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가장 최근에 전사본만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는 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서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고소설이 비슷한 내용을 가진 아류작이 많은데 바로 이처럼 전사하면서 조금씩 개작을 해서 그래. 재미없는, 필사하다가 재미없는 부분은 내가 작가가 돼서 뜯어 고쳐. 그러니까 춘향전만 하더라도 150종이 넘는 거야. 중심 줄거리는 똑같은데 다양하게. 그래서 유동문학이라고 해. 이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에서 줄거리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판본마다 달라. 유동문학, 적층문학이라고 한다. 움직일 동자야. 조금씩 개작해서 그래. 주제는 권선징악이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권선징악의 요소가 뚜렷하지만 홍길동전이나 연암의 소설들처럼 사회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창성감이록과 같은 조성기 선생님 전통 유교 가치관을 옹호하는 작품도 있다. 구성부터 뒤에까지 다 중요해. 구성, 주인공의 삶을 일대기적 구성으로 제시한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 구성, 다시 말해서 시간적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이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08 수능의 사시남전기에서 나온 내용이야. 08 사시남전기도 역시 시간 순서야. 올해 출제가 됐기도 했으니까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일대기적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이라고 적어도.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이다. 인물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다. 한 계층을 대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형이 대부분이다. 주인공은 영웅이나 제자가인으로 그려졌다. 뛰어난 인물들이야. 선악의 대결 구도가 있다. 사건은 전기성, 우연성, 비현실적 요소가 전기성이야.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고전소설은 우연적 사건 전개, 우연성. 2000년 사시남전기에서 나왔고,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야. 바람 불어라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고, 비 내려라 그러면 비가 쏟아져.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 요소인데, 요거는 이제 06년 유충열전 이런 데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중요하죠.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로 끝없이 출제가 되는 장면이야.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 요거는 94 1차 1연의 사복불원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94 2차 심천가하고 선택지로 춘향가에서 출제가 되었고, 또 2002년도에 토별가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의 단골 영역인데다가 서술자 개입은 거의 모든 평가원 시험에 다 한 번씩 언급이 된 정도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 요거는 이제 08년도에 사신함정기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언급이 되거나 한 번씩 나온다. 고전소설은 잘 정리를 해둔다. 그래서 그 밑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특징들이다. 비현실적 사건 전개. 배경은 보수적인 양반 소설은 중국 배경이 많고 평민적 성향을 보이는 진보적인 소설은 우리나라를 무대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문체에다가 운문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운문체 요거를 평가원에서는 율문체 이렇게 바꾸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율문체. 그래서 같이 낭송하기 편하다. 문어체 읽기 좋으며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투를 사용했다. 역어체. 뭐뭐 하였더라. 가로대. 긴한지라. 뭐뭐 한지라.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를 얘기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거의 다. 작가가 신처럼 전지전능한 신이야. 모든 내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결말은 주로 해피엔딩이다. 제목에 전, 록, 기, 몽자 등이 쓰였다. 주로. 사상적 배경은 유불선 혹은 유불도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 그 조선전기 소설로 들어오는데 첫 작품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야. 그래서 그 개관은 가볍게 읽어봐.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거고 주요 작품으로 금오신화가 있다. 이게 5편이다. 만복사저포기 이건 이제 출제 1순위다. 그래서 45쪽에 만복사저포기를 별표 쳐둔다. 이생규장전 2001년도에 출제됐고 추이요 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등등이 이어질 거야. 뒤에도 한 번씩은 읽어볼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45쪽 왼쪽 위에 임재의 소설들이 있어. 임재도 형광사인편 7회나. 올해 안 나오면 몇 년 내로 나올 거야. 임재는 수성지, 화사, 원생몽유록. 대작가야. 조선시대 때. 자, 그래서 만복사저포기를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알아야 돼. 짧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전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읽어보면 뭐 그렇게 절 이름이다.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기록이다.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으되, 그러니까 춘향전의 고장, 그 다음에 흥부전의 고장이죠. 남원이. 만복사저포기나 최척전도 마찬가지. 최척전 같은 소설도 작년 6월 평가원에 언급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래서 남원 지방이 이제 소설의 어떤 발상지거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인 건 분명한 것 같다. 만복사저포기에 별표 곱하기 3 이렇게 해둔다.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으되 양씨성을 가진 사람이야. 자, 그 위에다 적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적어둬라. 죽음을 초월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 전설의 고향이나 나옴직한데 인간 플러스 귀신 결합이다. 전기적 요소가 있어 여기에. 당대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소설들이야. 뭐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다 이렇다기보다 그 사랑의 절실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양생이란 사람이 있으되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었는데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하여 홀로 만복사라는 절간 구석에 동편 방 한 칸을 얻어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다. 자, 양생의 처지.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다. 부모님은 안 계신다. 그가 살고 있는 절간 방 앞에 배나무 한 그루. 밑줄 배나무 한 그루도 양생의 처지를 암시하는 배경이다.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나서 온뜰 안이 찬란하여 은세기를 이룬 듯 아름다웠다. 그는 무시로 답답하고, 자, 절에서 외롭게 지내니까 젊은 청춘에 답답하겠지. 외로울 때면 달밤에 배나무 밑을 거닐면서 시를 읽기를 즐겨하였다. 자, 만복사에서 외롭게 지내는 양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읊는 시에 하였으되, 자, 시 부분을 묶어 한 그루부터 점치는 듯까지. 한 그루 배나무꽃 외로움을 벗삼으니. 자, 외로움 세모꼴. 시적 화자가 지금 외롭군요.
시름도 한마는 달 밝은 이 밤에 외로운 창가에 홀로 누웠으니 역시 외로운에다가 세모꼴. 어느 곳 고운님이 퉁소를 불어오나. 자, 고운님을 그리워할 나이가 됐어.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에서 내가 봄이 되면 괜히 막 마음이 울적울적 울렁울렁하고 일하기 싫고 이런 사춘기적 요소가 나타나잖아. 괜히 시비 걸고 싶고. 그런 상태야. 청춘이야 지금. 자,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게 퉁소소리야. 퉁소소리. 외로움 심화. 이렇게 적는다. 어느 곳 고운님이 퉁소를 불어오나. 비취는 물총새는 외로운 것. 자, 외로운 것. 다 외롭게 보여. 내가 외로우니까 모든 자연환경이 외로움적인 요소로 짝 잃고 날아가고. 원앙새도 금슬이 좋은 새인데 한 마리밖에 없잖아. 원앙새 한 마리가 맑은 물에 논이는데 그 네 집 아가씨께 이 마음 붙여두고 시름 없이 깊은 생각 바둑이나 둘거나. 등불이 가물가물 이내 신세 점치는 듯. 여기까지가 자 시다. 외로움을 노래하는 양생이야. 등불이 가물가물. 자, 등불은 밝음이다. 어둠은 어둠 대조되죠.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양생이 시를 읽고 나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소리가 있어 밑줄 긋고. 이게 전기적 요소야.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 그대가 참말로 고운 배필을 만나고자 할진된. 자, 배필. 짝을 찾고 있으니까 이 시를 듣고 이제 하늘이 알려준 거야. 배필을 만나고자 할진된 그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으랴.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여. 자, 심리전환. 양생의 심리가 달라졌다. 심리변화. 외로움을 느끼다가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외로움에서 기대감으로. 하늘에서 배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양생은 크게 기뻐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여 기대감이 있다. 그 이튿날은 곧 3월 20나흘이었는데 그 고을에서는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하여선 많은 젊은 남녀들이 반드시 만복사를 찾아 향불을 피우고 저마다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법당으로 들어가. 자, 저녁 예불 시간에 경과다. 자기 소매 속에 깊숙이 간직해 가지고 갔던 저포를 내어 부처님 앞에 던지기에 앞서 스스로 바라는 바를 사뢰었다.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었고 저포놀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작품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만복사 저포기. 만약 소생이 지오면 법연을 베풀어 부처님께 보답해야 할 것이오며,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여인을 소생의 배필로 점지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배필도 동그라미 딱 쳐놔. 부처님과 저포내기를 하는 양생입니다. 이렇게 축원을 한 다음 문득 저포를 던지었더니 과연 양생이 승리를 얻었으므로 곧 그는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사료되,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하여졌사오니 원컨대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자, 저포내기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양생은 불탕 밑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이제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얼마 안 돼요. 꽃같이 아름다운 화용월태의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검은 머리며 깨끗한 단장으로 곱게 체운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았다. 자, 달 속에 있는 궁전의 선녀야. 가만히 바라보니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다. 흰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라서 등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피운 뒤에 3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슬피 탄식하여 말하되, 인생이 방명하기 기구하기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사오리까 하고 품속에 간직하였던 축원문을 꺼내어 부처님 탁자 위에 드리니 그 글에 하였으되. 자,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해서 이제 축원문을 읽는다. 아무 고을 아무 동리에 사옵는 소녀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 앞에 사려옵니다.
이즈음 변방이 허물어져 외도적들이 쳐들어와 싸움이 쉴 날 없사와 봉화불이 해마다 그칠 날 없사옵니다. 자, 봉화불은 전쟁의 대요법이야. 전쟁이라고 적는다. 전쟁. 두보에 두시연에 춘망하고 춘망에도 봉화가 석 달을 이었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 봉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올리는 불이라서 그래. 그 다음에 등악양로라는 한시에도 두보야. 두보작이다. 강촌이 2002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등악양로에도 싸움의 말, 싸움터의 말, 싸움터의 말이 관산 북쪽에 있다 해서 고향은 전쟁 중이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대요법으로 전쟁을 나타내. 대요법은 대표성이야. 대표성. 전쟁, 대요 이렇게 적어도. 따라서 전쟁터를 대표하는 건 봉화이거나 싸움터의 말이야. 말 타고 전쟁하니까. 그래서 여기 봉화불에도 역시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다. 봉화불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사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백성을 노략함으로 친척과 종족들이 동서사방으로 피난하여 정처 없이 유리걸식하였나이다. 수양버들과 흡사한 가냘픈 소녀의 몸이 오라. 가냘픈 소녀의 몸이 오라. 먼 길에 피난이 여의치 않아 깊은 방 안에 들어 엎드려 금석 같은 굳센 정절을 더럽힘이 없었건만 야속하온 우리 부모 이 여식의 수절하옴이 마땅치 않다 하여 궁벽한 곳에 옮겨두어 초야에 묻혀 싸움이 초야에 묻혀서 사는 일이 하마 속절없이 3년이나 되온지라. 자, 3년 동안 이제 초야에 묻혀서 살았다라는 거는 이러다가 죽은 거야. 이 소녀가. 사는 지 3년이 흘러서 달밝은 가을밤과 꽃피는 봄 아침에 고단한 영혼 어휘 위무할 길이 있사오리까. 위로받을 길이 있사오리까. 흐르는 흰구름과 쉼없는 물결 소리 들으며 무료한 세월을 보내옵나니 거기 깊은 골짜기에서 평생의 박명박행함을 탄식하오며 홀로 공규를 지키어 여인의 방 기막힌 밤을 보내오니 임그리운 인애정이. 자, 임그리운 인애정 밑줄 그어. 여러분들 가끔 무당들이 영혼 결혼식을 시키지. 그냥 처녀가 죽고 총각이 죽었다. 그러면 그 집에 해코지를 하잖아. 이 원한에 사무쳐서 죽었을 때. 그래서 무당에 가서 점을 보면 좋은 처자, 이 궁합이 맞는 죽은 처자를 결혼시켜서 그 집안에 우환이 없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야. 이런 소설을 보면. 지금 이 여자가 한을 품고 죽었다고. 소녀로 그냥 죽어서 그래. 임그리운 인애정. 그래서 짝을 찾고 있다. 이 처자도. 채란의 외로운 춤을 홀로 슬퍼하여 삽더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서러운 영혼 맘둘 곳 없사옵고 그러구러 날은 가고 밤은 와서 구곡관정 단호가 없어지나이다. 어지신 부처님이시여 자비와 연민함을 베푸옵소서. 빗줄 인간의 한평생이 이미 정해져 있사옵고 부모의 백년가약 또한 피할 길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하루바삐 꽃다운 인연과 배필을 점지해 주옵소서. 이게 여인의 소원이야. 운명론적 인생관. 따라서 양생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 여인도.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보살펴달라고 축원문을 쓰는 여인. 여인은 축원문을 마치고 난 후에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 슬픈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에 부처님 좌석 밑에 숨어있던, 불자 밑에 숨어있던 양생의 그 아름다움에 황홀 난측하여 스스로 그 정을 가누기가 어려워 문득 뛰어나와 말하되. 자, 양생이 참지 못하고 이제 여인하고 똑같아, 소원이. 그러니까 아가씨 지금 읽은 글은 대체 무슨 내용의 것이오니까. 전지적 작가니까, 작가 시점이니까 이 글을 먼저 보여준 거야. 그러자 여인은 아무런 놀라움도 없이 답하여 말하기를. 사실 놀랄만 하지. 절에 어떤 총각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귀신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저도 사람임이 분명하오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의심을 푸시기 바라오며 당신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고 있는 중이시니 굳이 성명을 알아 무엇하시리이까. 자, 양생이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스님들은 절의 한 모퉁이에 옮겨 살고 있었는데 법당 앞에는 다만 쓸쓸한 행랑채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서로 정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새벽이 되자 처녀는 시녀를 먼저 보내고 시녀까지도 있었나 봐. 양생을 자신의 거처로 이끈다. 처녀의 친구들과 또 처녀도 친구들도 있어. 귀신 친구들 같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주고받으며 이승의 3년에 해당하는 3일을 같이 지냅니다. 저승의 3일이 이승의 3년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 깨어나야지. 술을 다 마시고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녀는 은잔 별표처. 이게 복선이나 복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은잔 하나를 꺼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자, 믿음과 약속의 징표 이렇게 적어라. 은잔에다가. 믿음과 약속의 징표. 은잔으로 인해서 여인의 부모와 양생이 만나는 계기가 된다. 적어라. 은잔으로 인해 여인의 부모와 양생이 만나는 계기. 요게 은잔에서 드러납니다. 여인의 부모와 양생이 만나는 계기. 내일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론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밑줄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자신의 제사에 부모가 음식을 베푸는 일이 있었다는 거야.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밑줄 도중에 기다렸다가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습니까?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습니까? 밑줄 긋고 부모에게 혼인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다. 혼인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귀신이지만 일단 부모님께서 혼인승낙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양생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소. 양생에게 은잔을 주는 여인. 하고는 양생은 이튿날 그녀의 말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다. 과연 자, 빨갛게 네모칸 쳐. 이게 바로 양생의 시각이야. 양생의 시선. 과연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양생이거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인물의 내면 속에 들어와서 양생의 시선, 양생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과연 어떤 귀족 한 분이, 따라서 귀족이니까 여인의 신분이 양반 계급이라는 거야. 딸의 대상을 치르려고. 자, 사람이 죽은 지 2달 만에 지내는 제사가 대상이니까 죽은 지 60일 정도 됐나 봐, 여인이. 수레와 말이 길에 잇달리게 아주 잘 사는 귀족 집안이야. 보련사를 향하여 가는 것이었다. 그 양반을 따르는 마부는 뜻밖의 한 서생이 은잔 나오죠. 은잔을 갖고 서 있는 곳을 보고 주인에게 여쭙니다. 우리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같이 묻었던 은잔을, 자, 은잔은 부장품이었던 거야. 부장품. 은잔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다는 건 양생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덤 도굴꾼이야. 무덤 도둑. 어떤 사람이 훔쳐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나이다. 주인 양반이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예, 저 서생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양반은 타고 가던 말을 즉시 멈추고, 자, 여인의 아버지야, 귀족이야. 양생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물었다. 사실 다짜고짜 혼을 낼 수도 있죠. 너 무덤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사려 깊은 사람인지라 물었죠.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그 양반은 놀랍고 의아한 거죠. 그래서 반신반의야. 반절은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반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 귀신이 되어 있으니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팔자가 불행하여 설하에 오직 여식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구 난에 그마저 빼앗기고는 자 외구의 난 세목골쳐 그러니까 고려 말 정도에 아마 조선 초기나 외구의 난에 그마저 빼앗기고는 그러니까 여식이 외구의 난으로 죽었다는 거지 딸이. 이생규 장전도 홍건적의 난으로 죽어. 고려 말 때야 그것도. 자 그래서 미처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묻어두고는 머뭇거리다가 지금에까지 이르렀네. 그러다 보니 오늘이 벌써 대상인지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서 재나 베풀어 볼까 해서 가는 길이네.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면 조금도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여식을 기다려서 함께 오게. 죽은 자도 이제 밥 먹으러 와야겠죠. 말을 마치고 양반은 먼저 보련사로 향하였다. 자, 여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양생은 혼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과연 또 동그라미.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시녀를 데리고 도착하였다. 아마 여식이 시녀랑 같이 있다가 외구에게 죽음을 당했거나 그랬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반갑게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그녀는 먼저 절문을 지나 법당에 올라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는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밑줄 그러나 그녀의 친척들과 승려들 중 그녀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대. 다만 양생이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이런 게 이제 전기적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과 귀신의 만남이야. 따라서 그 부장품 은잔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서 인간 사회상에 나타나게 되었나이다 해서 여인이 죽은 사람임이 밝혀진 거죠. 이런 장면에서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저녁밥이나 자셔보렵니까? 드셔보렵니까? 양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양생은 그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양생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믿어. 시험해볼까 하고 휘장 속을 엿보았다. 그러나 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 귀신이니까. 빗줄 다만 수저 소리만 쟁쟁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러니까 여인의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어.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청각적 이미지로 전달됨. 여인은 시각적 이미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각적으로만.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수저 소리가 들리니까 여인의 수저 소리가 청각적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다. 그들은 경탄하여 휘장 속에 침구를 마련하고 양생에게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자,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는 가족들.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온다. 밤중이 되자 과연 말소리가 맑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가만히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였다.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인데도 못 듣게 한 거죠.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께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행동이 예법에 위배된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셔야 시집갈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야. 저도 어렸을 적에 시설을 읽었으므로 귀족이니까 그래 대략 예의는 나옵니다. 시경에서 말한 건상과 자 청춘 남녀의 음탕함 이게 건상이야. 음탕함. 상서 사람의 무례함. 부모님이 점지해주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해버리는 것은 무례한 거지. 음탕함과 무례함 두 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북쑥 속에 묻혀 있어서 다북쑥에다가 세목골 쳐라. 무덤이다. 모 죽지랑가 팔구체한가 모 죽지랑가에 나와. 간봄 그림의 모든 거사 우러시름 이렇게 시작되는 팔구체한가 모 죽지랑가에 다복구렁에 잘밤이 시리 해서 다복 속에 우거진 구렁은 무덤을 의미해. 일반적으로 참고로 모 죽지랑가 다복쑥 무덤 이렇게 적어둔다. 무덤 속에 묻혀 있어서 정회 한번 남에 이제 사춘기가 된 거야. 무덤 속에서 걷잡지 못하여 방명을 탄식하였더니 미인 방명이죠. 미인들은 일찍 죽는데요. 미인 방명을 탄식하였더니 자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였더니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매 3세는 전생, 현생, 내생이야. 3세의 인연은 양생이었던 거지.
전세 현세 내세의 인연을 만남에 당신의 동정을 알고 100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신의 지어미가 되고자 하였다라는 거야. 부인이 되고자 하였으나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저버릴 수 없사옵기에 한시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저 이제 저승으로 갑니다. 그동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았던 거야. 한을 품고. 운우는 양대에서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짐에 이제 한번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 이 뜻이야. 저승으로 가면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적어도 오작은 은하에서 흩어짐에 이제 한번 아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 무엇라 말씀드리겠나이까. 그녀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윽고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을 전송하였다. 이제 그만 저승으로 가라고. 산자와 죽은 자는 다른 거니까. 호는 문 밖으로 나갔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왔다. 저승길이 바쁘도다. 빨갛게 빗줄 이별이란 웬일이요. 비나이다 님이시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 사랑은 이걸로 지속할 수 없지만 잊지 말자. 애달파라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부모님께 남기는 시네. 나의 신세 의alti고 고운님을 이별하도다. 빗줄 고운님을 여의도다. 아득한 구천 밑에 원한만이 맺히리다. 얼마 있지 않아 남은 소리는 가늘어져서. 아까 백꽃 아래에서 양생이 읊은 시도 시란 말이야. 그래서 2001년 수능 이생규장전에 출제됐듯이 이런 거를 산문과 운문을 교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산문과 운문을 교대로 제시. 산문과 운문의 동시. 이게 이제 소설 속에 시가 인용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2002년 9월 평가원에 박제3의 수정가에서 나왔는데, 이 박제3의 수정가는 현대시란 말이야. 현대시는 무조건 운문이야. 산문시라 하더라도. 시가 문학은 운문 문학이다. 그런데 요거 보기가 있고 판소리를 설명한 다음에 선택지에 산문과 운문을 교대로 제시하여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조건 산문시라 하더라도 현대시는 운문 문학이야. 따라서 산문이 없어, 이런 시에는. 그런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린 문제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선택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런 작품들이라고. 산문과 운문을 교대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알지? 소설. 거기에 김용택의 시가 삽입 인용됐지? 그 여자네 집. 기억나? 국어 상교과서에 박완서의 소설 그 여자네 집에 김용택의 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산문과 운문의 제시란 말이야. 딱 알아둬. 따라서 여인의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나지, 이 시에서. 애달퍼라 어머니 슬프다 고운님을 여인다, 이렇게. 재미없냐? 막 귀신이 나와서 원한을 갚고 막 변신술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래야 재밌는 거야, 전설의 고향? 이게 이 귀신과의 사랑이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얼마 있지 않아 남은 소리는 가늘어져서 종말에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고, 양생도 그녀가 확실히 양계의 사람이 아님을 알자. 자, 이승,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자 더욱더 감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곡할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했다. 자, 이별입니다. 이제 그 은자는 자네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내 여식이 소유하고 있던 밭 두어 일항과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맡고 내 여식을 잊지 말아 주게나. 그러니까 미리 물려줬던 재산을 양생에게 줍니다. 이튿날 양생은 술과 고기를 갖추어 계령동 옛 자취를 찾으니
과연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2달 된 무덤이니까 양생은 제사를 차려 슬피 울면서 종이전, 지전을 불사르고 이게 저승으로 가는 노자야, 노자. 월명사의 제망매가에도 그 배경 설화 내용에도 이 종이전을 날리니까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서방정토로 간 거야. 월명사의 죽은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이런 걸 무조건 거짓말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조문을 지어 읽었다. 아, 님이시여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였고 자라서는 얼굴이 예뻐서 자태는 서시와 같고 문장은 이 명시인인 숙진을 능가하여 방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 모훈을 항상 받았었소. 난리를 겪었어도 정조를 지켰는데 왜구를 만나 생명을 잃었소. 황량한 다북숙의 몸을 의탁하여 자 무덤이야. 그래서 쭉 이 제문을 지어서 쓴 글이죠. 조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더 이상 읽는 건 생략하고 밑에 여인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지어 읽었다 부분. 아 슬프도다 총명한 님이시여 말쑥한 님이시여 육체야 헤어졌을 망정 홀령은 계실지니 마땅히 이곳에 나타나서 이 슬픔을 거두어 주시오. 비록 사생이 다를지라도 아마님은 이 글올에 감동할 것이라 믿소. 그래서 들은 이야기하고 여인의 어떤 전기를 적어서 장례를 치러 준 거야. 그 뒤 양생은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산과 농토를 모두 팔아 저녁마다 제를 드렸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명복을 빌어준 거지.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글을 불러 말했다. 49제가 끝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불교적인 생사윤회관에 의거하면 죄 짓는 게 없었으니까.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글을 불러 말했다. 자, 윤회설이라고 적어. 전기성이야. 당신의 은덕으로 은혜와 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유명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두터운 은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은 밑줄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정업을 닦아서 깨끗한 업을 닦아서 저와 같이 속세의 누를 초탈하시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내용이고 뒤에 후일담이라고 적어. 후일담. 후일담이다 이제. 양생은 그 뒤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러겠지.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나.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설화와 흡사한 결말구조. 허생전의 마지막 장면도 종적을 알 수 없어. 허생의 종적을. 자,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양생의 내용이 나온다. 자, 그래서 만복사저 포기 전체야. 이게 굉장히 짧지. 그래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뒤에 이해와 감상하고 여기 뒤에 김시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다. 세종대왕에게 이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높은 벼슬을 시켜주겠다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왜 평생 생육신으로 떠돌았는지 벼슬을 하지 않아. 김시습도 매울당 김시습도 벼슬하지 않고 속세를 등진 채 떠돌면서 지내. 저 뒤에 실전 7번 문제, 실전 8번 문제. 자, 유사한 장면이고 되게 중요하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본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